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이제 2세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세션은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자유 토크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식사도 나누시고 또 화채도 드시고 이곳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식사 또 음료 하시면서 토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창업 취업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잠깐 어깨 한번 피는 의미로 저랑 구호 한번 외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뭡니까? 보수를 보수하라. 자, 도시락 양쪽에 들고 계시지만 한 손을 잠깐 높이 드시고, 제가 보수를 하면 보수하라. 저 한 사람보다 목소리 작으면 전방의 함성 10초간 발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저 뒤에 이은용 의원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보수를! 보수를! 네. 자, 지금 이 세션 이제 최고의,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들이 함께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앞으로 힘차게 모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2020 경제 대전환의 핵심, 우리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등치가 커서 멀리서도 잘 보이시죠? 또 김대우 소장님, 우리 청년의 아이콘 준석이. 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제학자 윤창현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대변혁을 꿈꾸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미스터 쓴수리, 우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리더의 아이콘, 지금 요새 여러가지 일들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청년 리더 아이콘 이준석 최고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뭐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 이 세션 아마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임팩트 있게 보수의 오늘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방송, TV 생방송 진행을 1년을 했는데 오늘이 그때 저 생방송보다 더 떨리는 생방송이네요. 자, 아까 이제 보수 우리 지나온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 또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서 과연 오늘날에 어떤 점을 고치면서 미래로 나갈까에 대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번 자유 토크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화끈하게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갑자기 친일이냐 반일이냐 친일파냐 여러 논쟁이 있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아니 이렇게 친일로 몰고 가는 게 선거에는 유리하다는 거를 백주 대낮에 문서에 박아서 해람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그 핵심에 있는 우리 일본 대한민국 경제제도로부터 오는 그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황당한 프레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화끈하게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 한번 청하겠습니다. 프레임 전문가라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게 옛날에 그 불교심 쥐잡기 뭐 방공 표대 이런 거를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요 반일 문제도 그냥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표어 경진대 같은 거 하면은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프레임을 갖다가 아예 그냥 반일 망국, 극일 강국.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 막 친일파니 뭐니 이렇게 삿대질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망국노라 그래야죠. 망국노라고 하면서 친일파 하면 망국노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반일 망국, 극일 강국, 저는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한번 이렇게 쭉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구호 한번 할까요? 친일 망국. 망국노. 새로 신조어 등장했습니다. 망국노. 그러면 이제 큰 틀은 그렇고 프레임은 그렇고 그 핵심에 숨어 있는 경제 제재나 특히 이제 미일, 미중, 한일, 일한 여러 이제 복합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꼬여지게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럼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인 시각으로 해법을 가져갈까? 네. 이거 어려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특강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3분 해야 되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시카고 교회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었고,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잔디밭에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듣던 아름다운 그 야외 풍경이 기억나는데, 거기랑 아주 비슷한 느낌 같습니다. 잔디밭에서 친일과 반일을 얘기하다니. 그렇죠? 예. 우선 친일 반일은, 저는 친일 문제는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얘기다. 식민지 시절에 종주국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 이 뜯어먹던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입니까? 어엿한 독립국이고 세계 12권의 경제 대국에 가까운 나라인데, 아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친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식민지를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친일 반일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와 종주국의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엄연한 독립국이고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친일을 얘기한다는 게, 그건 우리가 지금도 식민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식민지 시절의 프레임을 지금 이 어엿한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히 친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말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선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2025 중국 제조 플랜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네 나라 기술 수준 10대 미래 산업, 최고로 중요한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등급을 3등급으로 매겼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3등급, 독일이 2등급, 미국이 1등급. 그리고 나더니 뭐라고 거기다 적어놨냐면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 독일을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플랜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중국 제조 2025 이게 아주 그냥 발단이 돼가지고 미국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의 상징인 달러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 석유 결제를 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2017년에 상해에다가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어 놨어요. 벌써 이런 게 페트로달러로 불리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한 건데, 그 도전을 아주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은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204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밟아버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아주 야심차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를 막 거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이 졸업하면 미국의 MIT 같은 데 공대 들어가서 입학 허가도 받고 그러는데, 올해 MIT 공대에서 중국 졸업생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기술 탈취하는 도둑놈들이니 이제 그만 와라. 그리고 있던 미국에 있는 중국 관련된 분들, 특히 공학이나 기술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돌아가라. 니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무역 갈등을 가지고 결국 한 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눌러버리는 그런 무역의 갈등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고 중국을 갖다 눌러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우리나라 지금 김정은하고 너무 친해지고 너무 북만 신경 쓰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한미 간에 균열이 살짝 생기는 거를 보고 있던 아베가 저 트럼프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국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볼 때 이제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세계 품목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경쟁력을 한번 때려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크게 만들고 한번 한 대 갈겨주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법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이 구도가 아주 고약한 구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의 실험의 장이 될 것 같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뭐 중국에서는 밟는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때린다 그러고 그래도 저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꿈틀에서 대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친일 반일 이렇게 프레임이 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훨씬 더 그 프레임에 민감하다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런 프레임에서? 저는 사실 좀 큰 틀에서 과연 내년 선거에서 보수가 무엇을 기반으로 국민한테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외교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을 짠다는 것이 야권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야권과 여권의 최대 차이는 애초에 외교 정보 제반에 대한 접근권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보면은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 외교 사안 비판하면서 뭐 정보위에서 나오는 정보 더하기 언론이 밝혀내는 정보 정도로 정권과 붙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평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이걸 외교를 총선의 아이템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필패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이냐 반일이냐 극일이냐 이런 스탠스를 정하기 전에 그게 주전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깜깜이 선거 치러야 됩니다. 당장 오늘자로 우리 언론 보면은 가서 뭐 강경화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단도 망신당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랬듯이 전격적으로 또 뭐 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합의하면은 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외교 잘하네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외교를 전장으로 삼는 것만큼 바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깜깜이 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큰 틀에서 보수가 2018년에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딛고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대선 이후에 분위기 받아가지고 18대 때 잠깐 반짝해서 승리한 거 말고는 과연 수도권 선거에서 계속 이제 득표율이 떨어지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소위 말하는 강남도 상실해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진단을 해야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도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선거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맞서가지고 야권이 들고 나온 그 당시 전략이 안티 전략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계속 옆에 선거인데 지켜보는데 1년 내내 왜 박근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기들이 집권하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똑같은 길로 지금 보수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속해 있지만은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원래 보수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었던 경제, 안보, 교육 이 세 가지를 들고 우리가 유권자에게 지역구 유권자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든지 유권자에게 다음에 보수가 집권하면은 이런 경제 정책을 이런 안보 정책을 이런 교육 정책을이라 얘기했을 때 그다지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어느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내년 총선 치르면서 우리가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합니다가 우리 경제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그러면 2008년도에 18대 총선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의 구호처럼 747 전략 이런 거 낼 겁니까? 지금 그거 내면 또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보수 진영의 경제 전략이 무엇인가 아무도 답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매력적인 얘기 안 나옵니다. 흔히 나오는 규제 철폐 이런 거 나오고 그거 이미 국민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경제, 안보, 교육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지 뭐 외교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대응한다? 우리 모두가 정치평론가가 되는 길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정치인이 제가 참 어리긴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은 우리는 리더가 될 것인가 팔로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 지금 팔로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 우리 대일 문제 있어가지고 여론 지지율이 뭐 60%가 뭐 불매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 쓰다가 또 가면은 또 어디 가서 피켓 시위 해가지고 같이 뭐 또 지지한다고 보수 세력에서 그러고 있고 저는 이런 우왕좌왕을 하니보다 리더십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디어가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지난번에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안티로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동안 준비했던 건 뭐냐면은 경제, 안보, 교육에서 자기가 도저히 새로운 건 내지 못하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어요. 네. 환경, 노동, 인권이라는 거를. 그게 진보의 지금 3축입니다. 근데 과연 보수는 과거에 우리 경제, 안보, 교육의 3축을 다시 구축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우리 총선이 달렸지 어차피 일본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뭐 당의 지도부에 앉아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아보지만은 그들이 가진 정보력이나 그들이 가진 행동력에 우리는 한참 뒤처진 상태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장입니다. 근데 저는 뭐 다들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잘하는 거 찾아내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 매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찾아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그 상대방이 어찌 보면 상대방이 파놓은 그 깔아놓은 판 외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위 저희 스스로 판을 바꿔서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판을 돌리고 거기서 어떤 프레임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소득주 성장 누가 이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서는 소득주 성장을 비판하는데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을 하지 마라가 대책이다 라고 비꼬더라고요. 자, 경제 대전환 2020 한복판에 계신 우리 윤창현 교수님 소득주 성장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여러 정말 국민들이 지금 신음하는 사회적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정도면 뭐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어려운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고민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정말 해괴한 논리고 도저히 그 개방 경제에는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임금만 올려주면은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쓰러지는데 그러다가 쓰러지면은 나중에 임금을 못 주거든요. 많이 주려다가 아예 못 주는 수가 있는 이 이론을 이론이라고 내세워갖고 프레임이 딱 갖춰지니까 그게 대단한 무슨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럼 소득주도 성장 말고 뭐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해괴한 실험물을 통해서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거를 폐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제자리가 돌아가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아니죠.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미래로 돌아가야죠. 미래 세대를 우리가 고려해주고 미래 먹고 살 거 만들어주고 미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많은 그 재원들 그리고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런 먹거리 만들고 규제 철폐하고 그리고 투자를 갖다가 고취시키고 해외 자본 유치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하나 깨끗하게 붙여가지고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간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고 포주성 말고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돌아가자. 영어로 하면 옛날에 영화 제목이죠. Back to the Future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 말고 대안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그 질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소주성 자체가 어떤 대단한 프레임이 제시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이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노동과 자본을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친노동이에요. 그죠? 친노동. 반자본입니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은 서로 가까워지고 결합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둘이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집권층 리더들은 노동과 자본을 자꾸 가깝게 만들고 결합을 시키고 서로 사이가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갈라야 없고, 그리고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런 그 주체로서만 그 부각을 시켜놓고 친노동 반자본으로 가니 경제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기업 친화, 자본 친화, 노동 친화 다 친화적으로 가서 서로 중매 짝짓기를 잘 해줘야 자꾸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프레임을 잡고 이름을 붙이진 못했지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프렌들리한 이런 그 옛날에 기업 친화적이라고 그랬는데 기업 친화만이 아니라 노동 친화와 기업 친화 내지는 자본 친화, 둘이 상생, 짝짓기 맺어주기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은 한 번쯤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저 소주성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해온 우리 김대호 소장님.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아주 뜨겁게 지지하는 청이 그 소득 상위 상층이잖아요, 그죠? 한 5분이.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남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튼튼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내지 그 계층한테 선물에 또 선물을 갖다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책도 우리 연봉임금 체계로 보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근로 52시간제는 딱 그 전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내 협력업체를 갖다가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비정규직 개념을 신축자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공 부분에다가 계속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 임금의 그 유연성하고 정반대로 이제 경직을 되게 만드는 것도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친노조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 소득 상층, 그것도 이 상층도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서 이 근로조건이 높은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규제나 국가가 만든 표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지대 소득자들인데, 그러니까 세금 소득자들, 그 다음에 국가 독점 업력을 갖고 있는 그 공공부분 종사자들, 그 다음에 조직 노동, 이쪽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선물을 갖다가 더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기회와 희망의 사막을 갖다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을 갖다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성안 사람만 챙기는 정부, 그래서 성박 사람들은 뭐 그냥 죽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인간의 어떤 탈을 쓴, 이거는 제가 볼 때 짐승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아저씨들한테는.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성안 성박으로 일단 나눠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위선에 분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얀 천에 빨간 물감이나 검은 물감 떨어뜨리면 확 드러나는데, 얘들이 평등을 팔고 정의를 팔았는데 평등과 정의에 완전히 역행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이 위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냐면은 도덕을 가지고 또는 뭐 불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전 정부를 갖다 다 쳐넣었는데, 지금 이제 얘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위선이죠. 저는 위선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자세히 보면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을 사칭하는 정부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최저임금이나 그 다음에 근로 52시간 공공부분 친노조, 이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는 김대중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갖다가 갈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갖다가 몽땅 다 뭐 대충 뭐 진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불리합니다. 저는 그것도 착하게 이제 갈라가지고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을 하고 그 정신과 방법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어떤 그야말로 그냥 그 야비한 정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갈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보 보수 프레임도 사실은 좀 그런데 예컨대 북한을 말입니다. 좌파 정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좌파 이전입니다. 이거들은 그야말로 그냥 좌파라는 말은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거는 야만 정부인데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걸 진보 정부라고 참 부르기가 참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보 보수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못 살겠다 갈아엎자. 1956년에 나왔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 그 프레임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 다음에 경제 자살, 고용 확살, 외교 자폐, 국방 자폭, 역사 자학 이런 어떤 딱 개념들을 가지고 이 얘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그 수구 반동 퇴보로 그렇게 했던 몰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대호 소장님께서 몇 가지 개념 규정 새로 많이 나왔습니다. 만공로부터 국방자포 못 살겠다 갈아보자. 우리 새로운 개념을 화끈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들이 아까 위선도 얘기하지만 문서에까지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라고까지 하면서 2대8로 갈라치기를 그들이 먼저 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꼭 명심하고 저희가 그걸 둘러 엎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 평소에 이제 지금 또 최고위원으로 한복판에 있는데 2020 내년 총선 최고 이슈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야권의 지도부 뭐 저희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도 매일 월수금마다 뭐 모두 발언하시고 황교안 대표님도 하시고 각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발언하는데 저는 사실 프레임을 잡으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상대편에게 던져서 상대에게 답을 강요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나 아까 말했던 안보나 아니면 교육 이슈는 우리가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선거를 치를 때 젊은 세대가 어디에 투표할까를 가르는 가장 핵심 질문들은 가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미 미국은 사회가 그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요 사람 찍나 요 사람 찍나 내 소득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내 교육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미국은 어차피 안보에는 크게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들면은 내가 생각한 가치와 맞는 정당이 어딘가 이제 쫓아가게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진보가 구축한 3축이라고 하는 노동, 환경, 인권이라는 3축이 보수가 지금까지 후벼파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취약한 축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환경,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순수하게만 지켜나가기는 어려운 가치들이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들이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매번 선택적 인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인권에서 고민하지 않죠. 민주화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가지고는 입도 뻥끗 안 하죠.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지금 딛고 있는 3축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보수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으면 됩니다. 과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인구 문제도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출산율 문제가 대두되는 나라들은 그 뒤에 쫓아오는 종속 화제가 뭐냐면 난민 문제입니다. 그 부족해진 노동력이나 아니면 난민으로 벌충할 것이냐 아니면 이민으로 벌충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면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곤란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말했던 가치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또 생각보다 그들의 가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노동, 환경, 인권이 포장지만 멋있어 보이지만은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이 입장입니까? 이 입장입니까? 물어보면은
상당히 국민들은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연합체처럼 지금 되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뭐 여기 아까 여기 지금 김희정 여성부 장관도 와 계시지만은 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이 20대 남성에게 지지율을 많이 잃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20대 남성에서 강한 반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저랑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젊은 남성 지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슈 파이팅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왜냐면 카운터 파트너로서 많이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살펴봤는데, 저는 그렇다면 거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2004년에서 2007년 이쯤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할 때 느꼈던 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뭐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동성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 입장이 갈리죠. 과연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입장 모릅니다. 저는 논의된 적이 없어요. 보수 세력에서 그게 반대라고 다들 생각하죠. 근데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물어봤을 때 그들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국민들은 그 답을 들었을 때 자기 가치 판단을 할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걸 그런데 만약에 보수가 대화를 하려고 내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또는 진보 세력에서는 당신들은 혐오주의자라는 또 공격 프레임을 짤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답을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도 겪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에 달려들잖아요. 진짜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묻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가치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전략인 것이지, 무질서하게 지금 가가지고 돌 던지다가 저 사람 혐오주의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서 나가버리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선거를 앞두고 뭐 당을 합치면은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 가치에 대한 재정립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배신자니 아니니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전 그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했을 때, 그런 가치들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가지고는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관이 통일되어 있느냐, 안보관이 통일되어 있느냐, 교육관이 통일되어 있느냐, 아니면 젠더관이 통일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권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느냐. 저는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방일단 가신 분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들 포함되어 있어 하면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은, 방일단 가신 보수 성향 의원님들 지금 의견 다 달라요. 언론 백브리핑 하시는 거 다 받아보면요, 합의 안 하고 갔어요. 다들 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조선통신사죠. 가가지고. 네. 각자 와서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해왔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왜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집권 세력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들은 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지가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질문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인권, 노동, 환경에 쌓아온 상당한 기득권과 포장지를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그 돌직구에 가까운 분석을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돌직구 시원하게 날려준 우리 이준석 최고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이제 말문이 터졌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문재인 정권 저렇게 똥볼 차는데 한국당은 뭐 하는 거요? 또 바른미래당 왜 이렇게 쌈박질만 하냐? 하면서 이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뭐 지금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뭐 손학규 대표, 그분들의 한계는 뭐고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저는 각자 다, 아까 제가 정치인의 지형이 있어서 안티 개념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참
한계성이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 저랑 지금 같이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대선 때 지원했던 분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유승민 대표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가장 핵심의 가치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다르다였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경제관에 있어서 안보관에 있어서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국민들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맞섰던 보수 진영 내 정치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가 형성돼 있겠죠. 자, 그럼 홍준표 대표는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 어느 정도 부합했겠죠. 뭔가 보수가 어느 정도 너무 젠틀한 이미지가 있고 이랬을 때 속 시원히 할 말을 하면서 좀 다소는 선을 넘을 수 있겠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보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너무 이제 좀 웰빙 보수와 반대되는 이미지로서 홍준표 대표의 가치가 평가받았었겠죠. 자, 역설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당선됐을 때 홍준표 대표가 때론 선을 넘어가지고 보수가 비판받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 아닌 사람 또 찾아가지고 또 그거와 또 반대되는 이미지의 분을 만든 게 황교안 대표겠죠. 저는 이 과정 중에서 계속 오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반대 개념이 되는 사람을 쫓아온 것이지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매력을 쫓아왔는가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단계에서 지금은 각자 놓고 그 백가쟁명의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그 지도자들한테 요구해야겠죠. 저는 제가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외람되게도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가진 안보관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보수의 범주의 안보관 이상으로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교육관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말하는 개혁보수, 같이 하지만 기존의 보수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국민에 설명할 정도로까지 설명 못합니다. 경제관, 다소 중도적인 건 알겠지만은 성장론에 있어서 뭐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보관, 기존의 보수의 관점에서 좀 강한 정도 느낌이 들고요. 홍준표 대표의 경제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규제 없애라는 건 우리가 맨날 하던 말이고요, 보수에서. 안보관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교육관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아주 조소적으로 표현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은 나름 자기들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747 얘기했지만은 747 그래도 국민단을 꽂히는 구호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겠지만은 저는 그 관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진보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답하지 않았던 허상들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보수에 있어서는 반대로 우리가 매력을 가질 만한 다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답을 지도자한테 요구해야 되는 게 오늘 이게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뭐 바른미래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당대표였던 분들, 원내대표였던 분들 저한테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단 한 명도 경제관, 안보관, 교육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모두 가게 돌려가기는 아니죠?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계속 캐물을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일 거라 믿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이렇게 생각할 숙제를 많이 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꼭 보수의 미래를 얘기할 때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보수 대통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아까 좀 전에 이준석 최고께서 이제 가치적인 어떤 통합이나 가치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거쳐서 가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닥치고 통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동우 소장님.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마무리 5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1+1이 최소 2는 돼야 되는데 우리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통합안 보니까 1+1이 2가 아니라 1점 얼마 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보수 대통합에도 사실은 그 상존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매력 없는 두 놈이 만나가지고 스크럼을 짜면은 그러면은 어떤 매력이 생기느냐?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있던 매력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통합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일찍부터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 전선이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해왔습니다.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이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무수히많은 어떤 통합들이 이렇게 그 통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지지율을 까먹었던 사례들이 있으니,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그 방략을 이런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편 다른 현실 정치권에서도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그야말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 어떤 역할을 했던, 근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나 김대한 어떤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대한민국의 나라를 갖다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영구 역강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그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백마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백마밀란은 사실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무슨 이제 바람들을 갖다가 좀 일으켰거든요. 저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그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의 어떤 기치를 든 일종의 어떤 백만 뭐 밀란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우국 충정에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하고 기존의 어떤 그 현실 정치권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이제 통합에 하면서 매력도가 이제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고요. 그러면 사실 또 한 10대 강령 정도는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동네 보수판의 어떤 그 대북 평화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쪽이 저쪽이 잘못됐다, 뭐 적합 통일에 호응을 하고 뭐 연방공화국 그 고려 연방제 한다, 예컨대 이런 식의 비난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이 안보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공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쪽에 어떻게 보면은 노동 공공에 있는 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까 뭐 환경이나 이런 거는 저기 태양광 한다면서 그냥 환경 훼손한 거 사진 뭐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인권은 청년들이 지금 완전히 기회의 사막지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비참한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북한 인권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쟤들한테 질문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니들은 20% 어떤 그 상층의 편이야, 80%의 서민을 훨씬 더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놈들이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자야. 그 다음에 지독하게 경제 백치야.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규정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전을 갖다 10대 강령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아마 가치적인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윤창현 교수님 한번 대통합에 대한 의견 소개. 어제 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님이신가요? 그 칼럼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유능하다 무능의 차원이 아니라 불능이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아예 그 감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이다라는 그 단어를 보고서 유능무능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불능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분의 칼럼은 특징이 있잖아요. 딱 한 사람만 위해서 쓰는 칼럼 아닙니까? 대통령 for your eyes only. 대통령만 읽으세요. 그럼 옆에서 훔쳐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칼럼인데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좀 느낌이 묘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능무능이 아니라 불능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좀 이제는 좀 잘 뭉쳐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당 문제, 그때 제가 이제 있을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딱 이렇더라고요. 탄핵을 찬성하신 분은 배신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은 수구 부패 세력.
아니 찬성하는 게 못했으면 반대한 거 잘해야 되는 거고 반대하는 게 못했으면 찬성하는 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잘한 게 돼야 되는데 반대한 사람은 수구부패 찬성한 사람은 배신자 이렇게 서로 딱지를 붙여놓고 이 서로 가해와 피해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래서 한 명도 같은 생각하는 분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했지만 이런 말은 웃길지 모르지만은 반대하신 분은 소심파고 의리파고 찬성하신 분은 소심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서 그냥 계속 가면은 아마 필패가 될 것이고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 구도 다음에 구도가 잡혀야 인물이 부각이 되고 인물이 부각이 되면 정책도 같이 부각이 되는 구도, 인물, 정책의 구도인데 이 순서인데 지금 구도 자체가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못 두고 정책도 부각이 안 되죠. 구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책을 가지고 그거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도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 구도 속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과는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반대도 나쁜 사람들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버린 이 구도를 어떻게든지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정리 좀 하면서 뭉치면은 간접상이지만 그 구도를 그대로 두면 전혀 해결 없이 으르렁거리다 끝나는 이런 아주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도를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프레임부터 내년도 총선의 핫 이슈까지 또 저희가 부족한 점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비전까지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을 정도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저희한테 많은 생각할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내려가시기 전에 저희 이주영 지금 부의장님께서 응원단장 목장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정태호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박성주 의원님도 오셨고 이완영 의원님도 오셨는데 응원단장으로 갈아입으셨네. 부의장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쪽 청중을 향해서 저희가 보수를 보수하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오늘 토론에 소통하는 콘서트를 마련했는데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주시죠. 자, 부의장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보수를 하면 보수하라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보수를! 보수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